퇴근길 폭우 속 다리가 불편한 환경미와 아주머니를 집까지 태워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차에서 내리며 제게 충격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이후 절대로 침실불을 켜지 마세요. 그날 밤 나는 차 안에 숨어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는 얼어붙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졌다. 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로 급하게 차를 몰았다. 백미러에는 내가 태워다 준 환경미와 아주머니가 보였다. 낡은 우산을 받쳐들고 절뚝거리며 빗속으로 사라지는 모습. 차에서 내리기 전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는 마치 얼음 송곳처럼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조 본부장님, 오늘 밤 11시 이후 절대로 침실불을 켜지 마세요. 나는 운전대를 쥔 손에 땀이 흥건했다. 아주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주름 가득한 아주머니의 얼굴은 어두운 차량 불빛 아래서 기이하게 보였다. 나를 한 번만 믿어줘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 내가 다시 물어볼 틈도 없이 아주머니는 이미 문을 열고 내렸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지금 나는 지하 주차장의 창백한 불빛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환경미와 아주머니의 성은 박씨였다. 그녀는 오피스 빌딩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다리가 불편해도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다. 오늘 퇴근 시간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나는 길가에서 택시를 못 잡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고 가여운 마음에 태워다 드렸다. 그런데 아주머니 집이 우리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이었다. 이런 우연도 놀라웠는데 그녀의 그 말은 너무나 수상했다. 나는 고개를 흔들고 차를 주차 공간에 세웠다. 남편 김현우와 나의 신혼집은 8동 23층이었다. 3년 전 결혼할 때 샀다. 현우는 회사 전무이사로 잘생기고 돈도 많으며 다정하고 사려 깊은,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완벽한 남편이었다. 다만 최근 6개월 동안 그는 항상 야근한다고 말했고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다. 32살, 아직 괜찮은 외모지만 눈가에는 이미 잔주름이 생겼다. 영업부 본부장 자리는 수많은 야근과 맞바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쩍 힘에 부친다. 열쇠가 돌아가고 문이 열렸다. 여보, 왔어? 김현우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오늘은 일부러 일찍 퇴근했어. 당신을 위해 보양식을 끓였지. 나는 멍해졌다. 식탁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고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다. 스테이크 굽는 냄새가 퍼졌다. 이 풍경은 그가 나에게 청혼했던 밤과 너무나 흡사했다. 왜 갑자기? 목이 메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당신에게 소홀했지. 그가 뒤에서 나를 안고 턱을 내 어깨에 기댔다. 보상해 줄게, 내 사랑. 그의 숨결은 따뜻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한기가 느껴졌다. 박 아주머니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당신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현우가 눈썹을 찌푸리며 내 손을 잡았다. 비 맞았어. 동료 한 명 태워다 주느라. 나는 아무렇게나 얼버무렸다. 박 아주머니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지나치게 정갈했다. 현우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곧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올 거라고. 그것만 끝나면 내가 오랫동안 봐둔 포르쉐를 사줄 거라고 했다. 그는 내 모든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다. 심지어 스테이크 굽기 정도까지 완벽했다. 완벽한 남편. 하지만 왜 내 속은 얼음덩이를 삼킨 것 같을까? 아, 맞다. 그가 무심하게 브로콜리 한 조각을 집었다. 오늘 밤은 밤새워 기획안을 봐야 할 것 같아. 서재에서 잘게, 당신 잠 방해 안 되게. 내 손끝이 떨렸다. 포크가 접시를 긁으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왜 그래?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다정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럼 일찍 쉬어. 그가 일어나 식기를 치웠다. 내가 설거지할게. 당신 먼저 씻어. 욕실에 습기가 가득 찼다. 나는 거울 속 나 자신을 노려봤다. 조은서, 너 미쳤구나.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을 의심하다니. 하지만 박 아주머니의 눈빛은 두려움과 연민, 그리고 단호함이 섞인 그 눈빛은 장난 같지 않았다. 밤 10시 나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다. 현우는 서재에 있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정말로 일하고 있었다. 몇 번 몰래 훔쳐봤을 때 컴퓨터 화면에는 재무 보고서가 있었다. 10시 30분 서재 불이 꺼졌다. 현우가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침대 옆에 서서 나를 몇 분 동안 바라봤다. 나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가 몸을 숙여 내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은서. 한숨 같은 작은 소리. 발소리가 멀어졌다. 작은 방 문이 닫혔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했다. 침실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도시의 네온사인만이 커튼 틈새를 통해 바닥에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10시 45분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홀린 듯 박 아주머니를 검색했다.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 작년에 올라왔던 글이 있었다. 박 아주머니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타지에 있어 단지 내 관리동 숙소에서 혼자 지낸다고 했다. 한 번은 다리를 다쳐서 관리실에서 모금을 진행했다. 나도 익명으로 50만 원을 기부했었다. 그런데 왜 그녀는 나에게 경고한 걸까? 10시 55분.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맨발로 창가로 걸어갔다. 폭우는 이미 그쳤고 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단지 내 가로등은 희미했다. 관리동은 북서쪽 구석에 있었다. 창문은 새까맣게 어두웠다. 11시 정각,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침실, 천장 스위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손가락은 오므라들었다. 불을 켜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바로 그때 거실에서 아주 작게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현우가 나갔다. 그는 작은 방에 있지 않았던가. 나는 숨을 죽이고 침실 문 뒤에 몸을 붙였다. 밖은 고요했다. 에어컨 낮은 작동 소리만 들릴 뿐 마치 한세기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다. 틈을 살짝 열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작은 방 문은 열려 있었다. 침대 위 이불은 가지런했다. 그는 아예 눕지도 않았던 것이다. 현관에는 그의 실내화가 그대로 있었다. 구두는 한 켤레가 없었다. 그는 정말로 나간 것이다. 한밤중 11시에 몰래 외출. 박 아주머니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나는 침실로 달려가 휴대폰과 차키를 챙겼다. 아무 겉옷이나 걸치고 맨발로 운동화에 발을 쑤셔 넣었다. 엘리베이터는 탈 수 없었다. 비상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지하 주차장. 내 흰색 차는 제자리에 있었다. 나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끄고 불을 껐다. 몸 전체를 그림자 속에 숨기고 눈은 엘리베이터 입구와 차고 입구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11시 8분 김현우가 나타났다. 그는 계단 통로에서 걸어 나왔다. 발걸음이 빨랐다. 걷는 내내 좌우를 살폈다. 평소 깔끔하던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다. 짙은 회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옷이었다. 그는 차를 몰지 않았다. 대신 곧장 주차장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단지 후문으로 통하는 통로였다. 나는 손톱으로 운전대 가죽을 파고들었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나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구두는 이미 계단에 던져버렸고 운동화는 소리 없이 움직였다.
주차장 끝에는 작은 문이 있었다. 단지 내 정원으로 연결되는 문. 나는 벽에 붙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달빛 아래 김현우는 정원을 가로질러 빠르게 걷고 있었다. 관리동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관리동. 박 아주머니가 사는 곳. 나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를 따라갔다. 관리동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박 아주머니는 1층 안쪽에 살았다. 다리가 불편해서 관리실이 특별히 배정한 곳이었다. 김현우는 관리동 앞에서 멈춰 섰다.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다. 나는 황급히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겼다. 그가 열쇠를 꺼내더니 능숙하게 박 아주머니의 방문을 열었다. 노크가 아니었다. 열쇠로 연 것이다. 문이 살짝 열리고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어렴풋이 한 여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곧 문이 닫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쓰레기통 뒤에 주저앉았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남편이 한밤중에 열쇠로 황경미와 아주머니 집에 들어갔다. 이건 말도 안 돼. 젠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간은 1분 1초 흘러갔다. 나는 조각상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눈은 그 문을 주시했다. 11시 25분. 문이 열렸다. 김현우가 걸어 나왔다. 뒤에는 박 아주머니가 따라 나왔다. 달빛 아래 박 아주머니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걷는 자세가 전혀 절뚝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걸었고 김현우와 나란히 단지 후문을 향해 걸어갔다. 걸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다. 거리가 너무 멀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박 아주머니의 표정이 격앙되어 있고 손짓을 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따라갔다. 화단을 이용해 몸을 숨겼다. 그들은 후문을 통해 단지를 나섰다. 길 건너 모퉁이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나는 길가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이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5분 후 김현우가 혼자 나왔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박 아주머니는 따라 나오지 않았다. 김현우는 왔던 길로 되돌아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내가 숨어있는 나무 옆을 지날 때 그는 휘파람까지 불었다. 우리 결혼식 때의 그 곡이었다. 그가 멀리 사라지자 나는 편의점 계산대로 달려갔다. 카운터에는 졸린 눈에 젊은 직원이 있었다. 방금 들어간 남자랑 여자. 뭐 샀어요?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직원은 눈썹을 찌푸렸다. 개인 정보인데요. 나는 5만 원권 2장을 꺼내 카운터에 내리쳤다. 그는 재빨리 돈을 챙겼다. 남자는 담배 2갑 샀고 여자는 빵이랑 우유 샀어요. 그들 아는 사이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들.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카운터를 붙잡았다. 무슨 얘기했어요? 여자가 아주 급해 보였어요. 빨리 해야 한다고 했고 남자는 걱정 말라고 했어요. 절대 그 여자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이게 다예요? 나는 비틀거리며 편의점을 나섰다.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헛구역질했다. 아들. 박 아주머니가 김현우를 아들이라고 불렀다. 김현우. 나와 결혼 3년 차인 남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모 손에 자란 고아라고 했던 그 남자. 모두 거짓말이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몸을 껴안았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김현우에게서 카톡이 왔다. 여보. 갑자기 급한 출장이 생겼어. 이미 공항이야. 내일 돌아올게. 사랑해. 첨부된 사진은 공항 출발장 배경이었다. 시간 워터마크는 11시 50분. 하지만 그는 지금쯤 집에 오는 길이어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위치 공유를 눌렀다. 우리는 항상 서로 위치를 공유했다. 그는 부부 사이의 신뢰라고 말했다. 지도상 그의 위치는 정말 공항이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웃음소리가 텅 빈 거리에서 울려 퍼졌다.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위치까지 조작하다니. 나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관리동 앞을 지날 때 박 아주머니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홀린 듯 가까이 다가가 창문 아래에 숨었다. 안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걱정 마세요. 그 여자 믿었어요. 네. 계속 줘야 해요. 의사가 최대 6개월이라고 했어요. 재산 공증은 이미 처리했어요. 그 여자의 상해보험 수익자는 제 아들이에요.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구토감이 치밀었다. 약. 무슨 약?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늘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을 때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신경쇠약이라고 했다. 현우는 다정하게 나에게 안정차를 끓여주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달려가 주방으로 뛰어들었다. 쓰레기통에는 달여 마신 약재 찌꺼기가 있었다. 나는 한 줌 집어들었다. 손전등으로 자세히 살폈다. 당귀, 황기, 산조인 모두 안정에 쓰는 흔한 약재였다. 하지만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갈색 조각들이 있었다. 나는 사진을 찍어 밤늦게 의사인 친구에게 보냈다. 3분 후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다. 조은서, 너 이 물건 어디서 구했어? 친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이거 투구꽃이야. 독성 있어. 장기 복용하면 심장 마비로 죽어. 마치 자연사처럼 보인다고.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 타일에 떨어졌다. 창밖은 동이 트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쪼그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웃기 시작했다. 김현우, 박 아주머니, 너희가 내 목숨을, 내 돈을 원한다면 누가 먼저 죽는지 보자. 아침 햇살이 눈으로 파고들 때 나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그 갈색 독약 조각들을 쥐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현우가 항공편 정보 캡처 화면을 보냈다. 탑승했어. 도착하면 연락할게. 아침 꼭 챙겨 먹어. 다정한 남편의 연기. 그는 정말 프로였다. 나는 일어나 약재 찌꺼기를 지퍼백에 담아 숨겼다. 거울 속 여자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친구 이서윤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다. 약학대학 선배한테 감정 의뢰했어. 확실히 아코니틴이야. 용량을 딱 맞게 조절해서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심장 근육을 손상시켜. 조은서, 너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니,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너 미쳤어? 나는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어. 나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그들이 재산, 공증, 상해보험 이야기를 했어. 나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꼼수를 부렸는지 알아야겠어. 서유는 잠시 침묵했다.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박 아주머니의 배경을 좀 알아봐줘. 그리고 김현우의 진짜 신분도. 또 나는 좀 뜸을 들였다. 은밀한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 종합검진, 특히 심장과 혈액 쪽으로. 내가 예약할게. 하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야 해. 그가 주는 건 절대 먹지 말고. 조심할게. 나는 전화를 끊고 거울 속 나 자신을 바라봤다. 조은서, 이제 네가 연기할 차례야. 아침 식사 시간. 나는 김현우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그의 배경은 공항 귀빈실이었다. 미소는 흠잡을 데 없었다. 여보,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잠 못 잤어? 악몽 꿨어? 나는 오트밀을 씹으며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당신이 교통사고, 나는 꿈을 꿨어. 놀라서 깼어. 바보 같기는. 그의 목소리는 애정이 넘쳤다. 오늘 밤 돌아가서 선물 사줄게. 현우야. 나는 눈을 들었다. 눈물이 눈가에 고이게 했다.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나 혹시라도 갑자기 완벽한 연기였다. 나는 심지어 김현우의 눈빛에 스치는 빛을 보았다. 걱정이 아닌 흥분이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은 그냥 너무 피곤한 거야. 내가 돌아가면 가장 좋은 병원에서 종합 검진 받게 해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당히 기침했다. 아, 맞다. 오늘 우리 공동 계좌를 정리해 보고 싶어. 재테크를 조정해야 할지 보려고. 저번에 당신이 말한 그 신탁 좀 더 알아보고 싶어.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가 곧 회복되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당신은 편히 쉬어. 하지만 나도 배우고 싶어. 혹시라도 나는 말을 멈추고 여백을 두었다. 그가 상상하게 만들었다. 김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계좌 비밀번호 보내줄게. 하지만 큰 금액은 내 승인이 필요해. 은행 규정이야. 알았어. 나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을 끈 차 비밀번호 문자가 들어왔다. 나는 냉소했다. 이건 분명 주 계좌가 아닐 거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했다. 오전 9시 나는 정시에 회사 영업부 본부장 자리에 나타났다. 놓칠 수 없었다. 그건 나의 자존심이었다. 비서 박사원이 서류를 들고 왔다. 조 본부장님, 김 전무님 쪽에서 지난 분기 보너스 승인을 보류했어요. 실적에 이견이 있다고 하네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이유로? 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대금 회수가 늦어져서 전액 보너스 지급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김현우가 개입하여 자신의 측근에게 고객을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었다. 그때는 참았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 알았어. 나는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오후 2시에 부서 회의 소집해 박사원이 나간 후 나는 김현우가 공유한 계좌에 로그인했다. 역시나 이것은 일상적으로 쓰는 계좌일 뿐이었다. 잔액은 5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거래 내역에 정기적인 거액 이체가 있었다. 수취인은 신원 컨설팅. 나는 캡처하여 사립 탐정에게 보냈다. 서윤이 소개해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어서 나는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김현우 부서의 모든 프로젝트 목록을 불러냈다. 마우스를 내리자 내 눈은 천혜성 프로젝트에 고정되었다. 작년 최대 규모 프로젝트. 김현우가 주도했고 협력사는 외국계 기업 홍대 인터내셔널이라고 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적었다. 나는 홍대 인터내셔널 이름을 메모하여 함께 탐정에게 보냈다. 오후 부서 회의. 나는 시종일관 침착하게 업무를 지시했다. 나 자신만 알았다. 테이블 아래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화가 나서 회의 후 나는 서윤이 예약해준 건강검진센터로 차를 몰았다. 위치는 비밀스러웠고 모든 과정은 익명으로 진행되었다. 체열할 때 간호사가 눈썹을 찌푸렸다. 정맥이 너무 가늘어졌네요. 요즘 자주 어지럽고 힘이 없으세요? 혈압도 낮은 편이고요. 의사가 기기를 보며 말했다. 심전도에서 경미한 부정맥이 감지됩니다. 혹시 드시는 약이 있나요? 한약 안정차요. 즉시 복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4시간 후 초기 결과가 나왔다. 혈액에서 미량의 아코니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간과 신장 기능 수치도 비정상입니다. 심근 효소가 높고요. 장기적으로는 최대 3개월 안에 심장마비로 급사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당장 복용을 멈추고 해독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보고서를 보다가 문득 웃었다. 조은서. 서윤이 걱정하며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는 보고서를 챙겼다. 그냥 지난 6개월 동안